제3부 초안전쟁과 천하의 향방, 제4권 천자의 욕망이 부른 반란의 서막, 제2장 제후들의 움직임. 왕능 장군의 어머니. 위표가 노골적으로 자신의 야망을 밝히자 여의기 노인은 더 이상의 설득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영양성으로 돌아와 한왕에게 사실대로 보고하였다. 한왕은 크게 실망하며 묻는다. 그렇다면 위표는 머지않아 우리에게 덤벼올 텐데 그쪽의 장수들의 면면은 어떠합니까? 여여기가 대답한다. 최고 사령관의 백장, 총대장의 백직을 비롯하여 각군 대장으로는 보장, 경택, 기장, 풍경 등등이 있기는 하오나 모두가 한결같이 대단치 않은 장수들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백장 따위가 어찌 우리의 한신 장군을 당해낼 수 있으리요. 다만 그 중에는 풍경이라는 자가 가장 현명한 편이나 그 자도 우리의 관영 장군은 당해낼 수는 없을 것이요. 그리고 즉시 한신을 불러 명한다. 장군에게 정병 10만을 줄 테니 지금 곧 조참, 관영 장군 등과 함께 위표를 쳐부수도록 하오. 한신은 왕명을 받자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아뢰었다. 신은 어명을 받자 없고 곧 출정하겠사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나라로 출정한 줄 알면 항우가 반드시 허를 찔러 대군을 몰아쳐 올 것이니 대왕께서는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강구해 주시옵소서. 항우가 장군이 위표를 정벌하러 간 줄 알게 되면 우리의 허를 찔러 공격해 올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되오.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좋겠는지 장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오. 한신은 잠시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고개를 조용히 들며 아랜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많은 장수들 중에서 그만한 큰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장수는 오직 왕능 장군이 있을 뿐이옵니다. 그러니 왕능 장군을 영양성 수호 최고 책임자로 임명하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자 한왕은 대번에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그건 안 될 말씀이오. 지금 항우가 왕능 장군의 어머니를 볼모로 붙잡아 두고 있기 때문에 왕능은 전력을 다해 싸울 형편이 안 될 것이오. 그 점은 염려 마시옵소서. 왕능 장군의 어머니는 현명한 부인이기 때문에 자식을 키울 때에 지조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강조해 키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왕능은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변하는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허니 대왕께서는 왕능을 최고 지휘관으로 삼고 진평을 참모로 삼으시면 항우를 충분히 감당해 낼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싸움에서 불리한 기색이 보이거든 장량 선생과 상의하시어 처리하시면 되실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안심이 되었다. 모든 것을 장군의 의견대로 할 테니 장군은 위표를 정벌하는 대로 속히 돌아와 주시오. 한신이 조참, 관영 등과 함께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포판 땅에 이르니 위군은 어느 세강을 앞에 두고 진을 치고 있었다. 한신이 군사들에게 말한다. 적의 군사들은 강 건너에 진을 치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도강에 필요한 배가 100여 척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 어찌 10만 군사가 일시에 도강을 할 수가 있겠나? 그러나 내게 비책이 있으니 그것은 모갱을 만들어 일시에 강을 건너는 것이다. 그러자 관영이 묻는다. 모갱이란 말은 처음 들어보는 말이옵니다. 모갱이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모갱을 장군도 모르고 계셨소? 모갱이란 나무를 엮어 만든 일종의 뗏목으로서 부교를 말하는 것이오. 이것을 넓고 튼튼하게 만든다면 많은 군사는 물론이고 전차와 수레까지 한 번에 싣고 강을 건널 수가 있을 것이오. 관영은 수백 명의 군사를 차출하여 불과 2, 3일 만에 모갱을 수없이 만들어 놓았다. 모갱을 다 만들어 놓고 나자 한신은 관영에게 새로운 군령을 내렸다. 장군은 1만 명의 군사를 군선에 나누어 싣고 강을 건너가면서 금방이라도 쳐들어갈 기세를 보이시오. 그러면 적은 크게 혼란해질 것이니 저들이 혼란해지거든 본격적으로 공격을 퍼부으시오. 관영이 명령을 받고 군사들을 몰고 강으로 달려나가자 이번에는 조참을 불러 별도의 명령을 내린다. 장군은 2만 군사를 데리고 모갱을 타고 하양에서 도강하여 안읍에서부터 적의 후방을 기습하시오. 나는 후진을 거느리고 별도로 도강하여 관영과 함께 삼면으로 공격하면 위표를 생포할 수가 있을 것이오. 조참도 명령을 받고 하양으로 떠났다. 한편 위표는 군사들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오려고 하는데
호련 강 건너편으로부터 적병이 수백 척의 군선을 나눠 타고 강을 건너오며 함성을 지르고 군고를 울려대는데 그 기세가 천지를 뒤집을 것만 같았다. 위표의 군사들은 적의 공격을 받자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해하는데 이번에는 하양으로부터 비마가 달려와 한나라 장수 조참이 수만 군사를 거느리고 배를 타고 하양으로 건너와 안읍에서 대왕 가족을 생포해가지고 지금 이리로 진격해오고 있는 중이옵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가. 위나라 군사들은 어쩔 줄을 모르고 우왕좌왕하는데 후방에서는 어느새 조참이 덜미를 눌러오고 전방에서는 한신과 관영이 거의 동시에 앞길을 막으며 죄어오는 것이 아닌가.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전개되자 위나라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가는 바람에 위표는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신의 손에 사로잡히는 몸이 되었다. 한신은 위표를 땅바닥에 꿇어 앉혀놓고 추상같이 꾸짖는다. 주상께서는 초나라를 치기 위해 그대를 총대장으로 발탁하셨거늘 그대는 주색에 미쳐 30만 대군을 대패하게 하였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대왕께서는 그대에게 아무런 처벌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고향에 돌아가 편히 쉬게만 해주셨다. 그런데 그대는 그와 같은 은총을 모르고 오히려 반기를 들고 일어났으니 그대의 죄는 마땅히 죽음으로써 씻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손으로 죽이기는 안 되었으므로 영양성까지 끌고 가 주상께서 직접 단죄를 내리시도록 하겠다. 그리하여 위표를 감차에 가두어 감시를 엄하게 하고 평양성에 입성하여 민심을 평온하게 수습하였다. 그리고 옥중에 갇혀있던 대부 주숙을 불러내어 그로 하여금 평양성을 지키게 하였다. 초패왕 항우가 팽성에 머무르고 있는 어느 날 첩자가 달려와 항우에게 급히 아랜다. 폐하, 지금 한신이 대군을 이끌고 위나라로 쳐들어가 위왕과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묻는다. 뭐야? 한신이 위나라에 가 있다고? 그러면 영양성은 지금 비어있을 것이 아니냐? 영양성을 쳐들어갈 기회는 바로 이때다 싶어 항우는 즉석에서 범증을 불렀다. 한신이 위나라로 원정을 갔다니 우리는 이 기회에 영양성으로 쳐들어가 유방을 생포해버리는 것이 어떻겠소? 범증은 신중히 생각하며 대답한다. 우리가 신속히 손을 쓴다면 유방을 생포하기는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옵니다. 그러나 한신은 워낙 용에 주도한 인물이기 때문에 원정을 떠나기 전에 대책을 세워놓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어디까지나 신중을 기하셔야 하옵니다. 그러자 대장 용저가 말한다. 주상께서 직접 출정하신다면 무슨 두려움이 있다고 아부께서는 그런 걱정을 하시옵니까? 그러나 범증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큰일을 도모할 때에는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하는 법이옵니다. 항우는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는 듯이 대장 이봉선에게 3천 군사를 주어 선봉부대로 삼고 자기 자신은 후진이 되어 영양성으로 진격을 개시하였다. 한편 한왕은 항우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장량과 진평을 불러 상의한다. 한신 장군이 없는 틈을 타서 항우가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는데 이를 어찌했으면 좋겠소이까? 장량이 대답한다. 한신 장군이 떠나기 전에 말한 대로 왕능 장군으로 하여금 막아내게 하면 될 것이옵니다. 한왕은 왕능을 급히 불러 군령을 내린다. 지금 초패왕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으니 장군이 급히 나가 저들을 막아주시오. 왕능은 주저하는 빛을 보이며 한왕에게 아랜다. 초패왕의 군세가 워낙 막강하여 무력으로 저들과 맞서게 되면 우리 쪽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오니 정면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저들이 쉽게 접근해 올 수 없도록 개울을 깊게 파놓고 시간을 끌면서 비책을 쓰게 되면 저들은 도망을 가게 될 것이옵니다. 비책이란 어떤 계략을 말하는 것이오? 비밀이 누설되면 안 되므로 대왕 전하께만 아뢰옵겠사옵니다. 그리고 왕능은 한왕의 귓전에 입을 갖다 대고 무엇인가 비밀을 속삭였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왕능에게 말했다. 장군이 그런 비책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두렵겠소? 그러면 진평을 군사로 임명할 테니 크게 승리를 거두어 주기 바라오. 한편 초군 선봉장 이봉선은 3천 군사를 몰고 영양성으로 먼저 달려왔으나 성은 사대문이 굳게 닫힌 채 적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성 안은 쥐 죽은 듯이 고요하고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 이게 웬일일까?
선봉장 이봉선이 항우에게 아랜다. 폐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는지 적은 모두 겁에 질려 도망을 쳐버린 것 같사옵니다. 그러자 항우가 신중을 기하며 말한다. 우리가 먼 길을 오느라고 모두들 지쳐 있으니 오늘 밤은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내일 적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행동을 개시하기로 하자. 이리하여 초군은 저마다 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왕릉은 그날 밤 먼 길을 달려온 적들이 피곤에 지쳐 잠들기를 기다려 동서남북 사방에 마른 풀을 여러 군데 쌓아놓고 한밤중에 야습을 감행할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가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500명의 돌격대에게는 머리에 붉은 두건을 씌우고 옷도 붉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에는 횃불과 단도 하나씩을 가지고 있게 하였다. 그야말로 붉은 도깨비의 형상이 치솟아 오르는 모양을 갖추도록 시킨 것이었다. 이런 태세가 갖춰지자 이번에는 대장 하후영에게 군령을 내린다. 잠시 후에 사방에서 불길이 우리의 붉은 도깨비 부대는 적진속으로 총돌격을 감행할 것이오. 그러면 적들은 처음 보게 되는 붉은 도깨비의 내습에 크게 당황하여 모두 도망을 치게 될 것이니 하후영 장군은 그때를 놓치지 말고 3만 군사로서 도망하는 적들을 모두 베어버리시오. 초나라 군사들은 이같이 무시무시한 야습이 준비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모두들 정신없이 잠에 떨어져 있었다. 잠시 후 사방에서 불길이 솟아오름과 동시에 손에 횃불을 밝혀든 500여 명의 붉은 도깨비 부대가 괴성과 함께 진고를 울리며 초군 진지의 한복판으로 밀려들어가니 잠속에 빠져 있었던 초병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기 바빴다. 이게 웬 난데없는 날도깨비들이냐? 붉은 도깨비에 놀란 초군이 정신없이 도망을 치며 그런 소리를 외쳤는데 실상 도깨비 부대는 500명에 지나지 않았지만 겁에 질려 도망을 가는 초군 병사들의 눈에는 1만이 넘어 보이는 무시무시한 대부대였다. 초병들이 어둠 속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자 이번에는 외곽에서 기다리고 있던 하후영의 부대가 도망가는 초병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장검으로 베어 죽여서 들에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붉은 피가 강을 이룰 지경이었다. 중군에서 자고 있던 항우가 그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무장을 갖추고 달려와 보니 한 사람의 적장이 도깨비 부대의 선두에서 종횡무진하며 아군 병사들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크게 분노하여 장검을 휘두르며 적장을 향하여 비호같이 달려갔다. 이놈아! 싸우려거든 어디 나에게 덤벼보거라. 항우는 적장을 한 칼에 찔러 죽일 요량으로 고함을 지르며 번개처럼 돌진해 갔다. 그러나 적장은 항우가 생각한 것처럼 만만치가 않았다. 적장은 번개처럼 덤벼오는 항우의 공격을 옆으로 살짝 비키더니 오히려 반격을 가해오는 것이었다. 이렇다 보니 두 사람은 정면으로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 웬만한 장수들은 항우 앞에서는 독수리에게 쫓기는 병아리처럼 맥을 못 춘다. 그러나 지금 항우와 겨루고 있는 적장은 결코 그렇지가 않았다. 항우가 아무리 질풍같이 덤벼도 붉은 도깨비 부대의 대장은 그때마다 몸을 가볍게 피하면서 날카롭게 반격을 가해오곤 하였다. 항우는 약이 오를 대로 올라 이번에는 장여의 철퇴를 바람개비처럼 휘둘러댔다. 아무려니 도깨비 대장도 그것만은 당해낼 수가 없었던지 그제서야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항우는 위신이 손상된 것에 크게 분노하여 적장을 얼마간 쫓아가다가 추격을 멈추고 부하에게 이렇게 물었다. 지금 나에게 덤벼들다가 도망간 적장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부하가 대답한다. 그는 다름 아닌 한장 왕릉이옵니다. 뭐야? 그자가 바로 내가 평소부터 유인해 오고 싶어 했던 왕릉이란 말이냐?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다시 쫓아가서 그자를 붙잡아 와야만 하겠다. 항우는 진작부터 왕릉의 고명을 들었던 터인지라 그를 자기 부하로 삼고 싶어 했었다. 그리하여 지금이라도 왕릉을 붙잡아 자기 편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러나 계포, 종임의, 용저 등 모든 장수들이 앞을 가로막으며 만류한다. 폐하,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옵소서. 폐하께서 직접 잡아오지 않으셔도 왕릉을 제 발로 걸어오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사옵니다. 어떤 계략인지 어서 말해보아라. 폐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왕릉의 어머니를 볼모로 잡아두고 있사옵니다. 왕릉은 누구보다 더 효성이 극진한 사람이오니
왕릉의 어머니를 이 자리에 끌어다 놓고 죽이려고 하면 왕릉은 꼼짝없이 제 발로 달려오게 될 것이옵니다. 그렇게 왕릉을 붙잡아 두게 되면 영양성도 우리 손에 쉽게 함락시킬 수 있게 될 것이옵니다. 항우는 그 계략을 듣고 손뼉을 치며 기뻐하였다. 과연 명한 중에 명한이로다. 그러면 사람을 급히 보내어 왕릉의 어미를 이리로 데려오도록 하여라. 항우의 명령에 의하여 왕릉의 어머니를 데려오려고 비마가 팽성으로 급히 달려갔다. 한편 왕릉이 도깨비 부대의 야습으로 커다란 전과를 올리고 돌아오니 한왕은 원문까지 마중을 나와 왕릉의 손을 잡으며 치하한다. 장군은 얼마 안 되는 병력으로 적의 대군을 격파했으니 그 전공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오. 간밤에 전과를 올린 것은 사실이오나 항우가 아직 물러간 것은 아니오니 우리는 금우의 대책을 긴급히 세워야 할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자 장량과 진평이 함께 나서며 한왕에게 아랜다. 한신 장군이 위나라를 평정했다고는 하오나 그쪽 사정이 복잡하여 속히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 같사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우리는 항우와 정면으로 대결할 것이 아니라 한신 장군이 돌아올 때까지는 지키기만 하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한왕은 장량의 말을 옳게 여겨 공격을 회피하고 수비 위주로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항우는 영양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10여일이 지나도록 한 번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 보니 오히려 이 편에서 불안감이 점점 증폭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사 하나가 왕릉에게 달려와 아랜다. 장군님, 큰일 났사옵니다. 항우가 지금 장군님의 자당어른을 팽성에서 이리로 끌어다 놓고 죽이려 한다고 하옵니다. 왕릉은 그 말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항우가 볼모로 붙잡아 두었다는 나의 어머님을 이리로 끌어다 놓고 죽이려 한다고? 너는 그 일을 어떻게 알았느냐? 자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드님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최후의 말씀을 저쪽에서 전하는 사람을 보내왔사옵니다. 장군께서 지금 당장 달려가시지 않으면 자당을 영원히 못 뵙게 되리라는 전갈이었습니다. 왕릉은 그 말을 듣고 목을 놓아 울다가 한왕에게 달려가 자신의 고충을 사실대로 아랬다. 신의 노모가 70이 넘었사오나 신은 아직까지 노모에게 변변한 효도 한 번 한 일이 없사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항우가 신의 노모를 볼모로 끌어와 죽이려 하므로 노모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의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사람을 보내왔사옵니다. 신은 비록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를 구해보고 싶사오니 신이 항우를 찾아갈 수 있도록 윤허를 내려주시옵소서. 신이 비록 항우를 찾아가더라도 대왕에 대한 일편단심에는 추호도 변함이 없을 것이옵니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몰라 장량을 불러 물었다.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는지 선생께서 슬기로운 지혜를 알려주소서. 장량은 오랫동안 심사묵고하다가 조용히 머리를 들며 왕릉에게 말한다. 장군이 노모를 구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심정은 짐작하고도 남음있소. 그러나 노모를 구하기 위해 항우를 찾아가겠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이오. 항우는 며칠 전 장군에게 대패했기 때문에 장군을 쉽게 제거해 버리려고 이런 못된 사수를 쓰고 있는데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어떡하오. 노모께서 실제로 항우의 진지에 끌려 오신지 확실한 사실조차 모르면서 심부름꾼의 말만 믿고 달려가면 어떡하느냔 말이오. 그러하니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노모가 그곳에 나와 계신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일 듯하오. 아울러 노모께서 일선에 붙잡혀 오셨다면 노모의 친필 서한을 받아오게 합시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항우를 찾아가는 것은 그 후의 일이오. 과연 장량의 논리에는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한왕은 장량의 논리에 크게 감탄하면서 왕릉에게 달래듯 말했다. 자방 선생의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이오. 그러면 모사 숙손통을 보내 자당께서 정말로 항우의 진영으로 끌려 나와 계신지 어쩐지 우선 그것부터 확인하기로 하십시다. 이후의 문제는 확인이 되는 대로 다시 논의하기로 합시다. 모사 숙손통이 어명을 받들고 초진으로 항우를 찾아가니 항우는 매우 퉁명스러운 어조로 숙손통에게 말한다. 왕릉은 나와 고향이 같은 패연 사람이요. 따라서 왕릉은 같은 고향 사람인 나를 섬겨야 옳을 일인데 그자는 유방을 도와 나를 크게 해치고 있소. 그래서 나는 그자의 어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오.
지금이라도 그자가 나를 찾아와 잘못을 인정하고 항복을 한다면 어미와 함께 아들을 모두 살려줄 용의가 있소. 그러나 그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자의 어미를 죽여 불효자의 악명을 천추에 남게 할 생각이요. 이렇게 말하는 항우의 기세는 매우 험악하였다. 숙손통이 조용히 반문한다. 왕능 장군의 어머니를 한번 만나 뵙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어렵지 않은 일이요. 여봐라. 왕능의 어머니를 이 자리에 끌어내오너라. 이윽고 왕능의 노모가 형리들에게 끌려 나오자 숙손통에게 묻는다. 귀공은 어디서 오신 누구시기에 나 같은 늙은이를 만나자고 하시오? 숙손통은 허리를 굽혀 정중한 인사를 올리며 대답했다. 저는 왕능 장군의 부탁을 받고 온 사람입니다. 자당께서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왕능 장군이 몹시 괴로워하고 계시옵니다.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장군께서는 자당을 구하시기 위해 이리로 직접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라옵건대 자당께서는 아드님에게 보내는 친필 서한을 한 장만 써주시옵소서. 장군께 그 서한을 전달해 올리면 즉시 이곳으로 달려오실 것이옵니다. 숙손통은 왕능의 어머니가 이 같은 아들의 전가를 들으면 응당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 죽게 된 자신을 아들이 달려와 살려주겠다는데 누군들 기뻐하지 않겠나. 그러나 왕능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다. 노파는 숙손통의 말을 다 듣고 나더니 얼굴에 노기를 띠며 큰 소리로 꾸짖는 것이었다. 귀공은 어찌하여 말 같지 않은 말씀을 하고 계시오. 한왕은 워낙 관인대도하신 관계로 만천하의 창생들이 그분을 부모님처럼 받들어 모신다오. 내 아들이 천만다행으로 그와 같이 훌륭한 어른을 주군으로 모시게 되어 이 어미는 항상 하늘에 감사하고 있다오. 만약 내 아들이 한왕에게 충성을 다하여 다소나마 공을 세운다면 나는 공신의 어미로서 죽어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오. 그것이 바로 사람의 도리이거늘 어찌하여 구차하게 일시적으로 생명을 건지자고 내 아들을 역적에게 항복하여 악명을 천추에 남게 하겠소. 귀공은 속히 돌아가셔서 내 아들에게 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주시오. 왕능의 어머니는 그 말을 끝내기가 무섭게 옆에 서 있던 호위병의 허리에서 단도를 낚아채더니 자기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고 땅바닥으로 엎어지며 자살을 하는 것이 아닌가. 말릴 새도 없이 눈 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로 그 자리에 함께했던 숙손통은 물론 항우를 비롯하여 입시했던 호위병과 형리들도 미처 손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항우는 자신을 역적으로 몰아붙이며 눈앞에서 장렬하게 죽어가는 왕능모의 광경을 보자 분통이 터져 올랐다. 그리하여 전연의 시체를 당장 끌어내어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버려라 하고 무서운 호통을 내질렀다. 그러자 옆에 있던 용저가 항왕에게 간한다. 폐하, 저 늙은이의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한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파의 장례를 예를 갖추어 지내주게 되면 왕능이 그 은공에 탐복하여 결국에는 우리에게 귀순에 올 수 있는 계기가 되겠사오나 만약 시체를 갈기갈기 찢어 없애면 왕능은 원한이 골수에 맺혀 반드시 보복을 하려고 이를 악물고 덤벼올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장례를 생각하시어 노파의 시체를 고향인 팽성으로 곱게 보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항우도 그 말에는 수긍되는 점이 있어 노파의 시체를 팽성으로 보내주도록 허락한 뒤에 숙손통에게 이렇게 말했다. 귀공은 영양성으로 돌아가거든 왕능더러 지금이라도 귀순하도록 권고해 주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대군을 일으켜 왕능뿐만 아니라 한왕 유방까지 모두 사로잡아 목을 잘라버릴 것이오. 유방에게도 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하시오. 살고 싶거든 왕능을 하루속히 내게 보내라고 말이오. 그야말로 아나무인의 폭언이었다. 항우는 막강한 힘을 가진 강자인지라 그가 총력을 기울여 공격해 온다면 한왕이 나라를 지탱하기가 어려울 것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기에 숙손통은 그와 같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우에게 다음과 같은 거짓말을 하였다. 실상인즉 한왕은 현사들에 대한 태도가 이만저만 불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작부터 폐하에게 귀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왕능 장군 역시 평소부터 저와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을 것이옵니다. 그러하니 이번에 제가 돌아가게 되면 왕능 장군과 상의하여 머지않아 폐하 앞으로 귀순해 오기로 하겠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귀공도 그와 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다니 그야말로 고마운 일이요. 그러면 속히 돌아가 왕릉을 꼭 데려오도록 하시오. 그래주면 귀공에 대한 대우는 특별히 생각해주기로 하겠소. 항우는 숙손통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고 이번에는 한나라의 군사 비밀을 알아내려고 이렇게 물었다. 유방은 지금 병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기에 나에게 항복을 아니하고 버티는 것이오? 숙손통이 대답한다. 지금 한나라의 병력은 20만이 넘고 대장만도 6, 70명 가까이 있사옵니다. 게다가 무기와 군량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어 폐하께서 장기전을 펼치시면 불리하게 되실 것이옵니다. 이런 군사력과 군비가 있음에도 이번 전투에서 시종일관 수비 태세로 나오는 것은 그 나름대로 깊은 계략이 있기 때문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귀가 번쩍 트이며 물었다. 그 계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오? 실상인즉 한신이 위나라를 평정하고 나서 지금 폐하가 부재 중인 틈을 타서 팽성으로 쳐들어가 볼모로 잡혀있는 태공과 여왕후를 탈환해 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옵니다. 그런 뒤에는 일단 영양성으로 돌아와 제나라와 연나라를 차례로 정벌하여 폐하를 오도가도 못하도록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을 꾸미고 있는 중이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랐다. 유방과 한신이 그렇게도 엄청난 계획을 꾸미고 있단 말이오? 물론입니다. 한신이 팽성으로 쳐들어가면 그때에는 한왕도 정면으로 공격해 올 것인데 전후방에서 일시에 공격해 오게 되면 폐하께서도 이번만은 저들을 막아내기가 어려우실 것이옵니다. 그러니 속히 팽성으로 돌아가셔서 한신의 공격을 막아낼 태세를 미리 갖추어 놓으시는 것이 상책일 것이옵니다. 알겠소. 그러면 귀공과 왕릉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팽성으로 철군할 테니 빨리 다녀오시오. 숙손통은 항우를 팽성으로 즉시 철수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부득이 영양성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항우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데는 크게 성공한 셈이었다. 숙손통이 영양성으로 돌아와 왕릉 장군의 어머니가 처참하게 자살한 경위를 자세히 말해주니 왕릉은 미친 듯이 통곡을 하며 하늘을 우러러 울부짖는다. 항우란 놈이 내 어머니를 죽게 했으니 항우는 나의 불구대천지 원수이다. 이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항우를 내 손으로 죽이고야 말리라. 항우가 아직도 팽성으로 철군하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장량이 진평을 불러 상의한다. 항우가 한신 장군의 기습에 대비하기 위하여 팽성으로 철수하고 싶어 하면서도 숙손통과 왕릉 장군이 귀순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니 우리는 우리대로 손을 써야만 할 것 같구려. 진평이 반문한다. 손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항우가 숙손통의 속임수에 넘어간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라통이 터져서 무섭게 덤벼올 것 같으니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이오. 듣고 보니 과연 옳은 말씀이시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나에게 비책이 있으니 대왕 전하의 윤허를 받아 그 비책을 쓰기로 합시다. 장량은 한왕의 윤허가 내려지자 곧 전옥을 불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 옥중에 있는 두 사람의 사형수의 목을 잘라 성문 위에 높이 매달아 놓도록 하여라. 그리고 그 옆에는 방문을 써붙이되 숙손통과 왕릉이 항우와 내통을 하고 있었기에 이를 적발하여 두 반역자의 목을 베어 효수한다는 사실을 자세히 써넣어라. 진옥이 장량의 명령대로 죄수 두 사람의 머리를 베어 성문 위에 높이 걸어놓고 방문까지 써붙이니 성 안의 사람들은 효수형을 당한 죄수가 숙손통과 왕릉인 줄로 믿게 되었다. 이러한 소문이 널리 퍼져 마침내는 정찰병의 입을 통해 항우의 귀에까지 들어가니 항우는 놀라움과 동시에 애석함을 금치 못했다. 저런저런 숙손통과 왕릉은 틀림없이 나에게 귀순해 올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모두 효수형을 당했다니 이런 애석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내가 이번 전투에서는 운이 나쁜 모양이니 이제는 빨리 철수하여 팽성이나 굳게 지켜야 할 것이다. 한왕은 항우가 철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장량에게 물었다. 항우가 철군을 시작했다니 이 기회에 적의 후방을 공략하는 것은 어떠하겠소이까? 그러나 장량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지금의 우리 형편에서는 그런 때가 아니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마시옵고 때를 기다려 주시옵소서. 항우가 팽성으로 돌아와 범증에게 영양성에서의 철군 과정을 말해주니 범증은 땅을 치며 탄식하였다.
숙손통과 왕릉이 귀순을 약속했다는 것도 말짱 거짓말이었사옵고 두 사람이 효수형을 당했다는 것도 폐하를 속이기 위한 장량의 사술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항우는 범증의 말을 듣고서야 숙손통에게 속은 것을 깨닫고 땅을 치며 분노하였다. 한신은 위나라를 깨끗이 평정하고 위왕을 생포해 돌아와 한왕에게 승전 보고를 올렸다. 한왕은 한신의 전공을 높이 치하하며 말한다. 그동안 장군의 노고가 너무도 크시오. 위나라를 평정하느라고 너무도 고생했을 터이니 당분간 사가에서 휴식을 취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한신은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대답한다. 성은이 망극하옵나이다. 그러나 천하통일의 대업을 생각하면 신이 편히 쉴 형편이 못 되옵니다. 한왕은 그 말에 크게 감격하며 말한다. 오, 고마운 말씀이오. 그러면 장군은 이번에는 어느 나라를 평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보구려. 한신은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대답한다. 위나라는 이미 평정했사오나 그 옆에 있는 대주의 하열과 장동 등은 아직 우리에게 항복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조만간 그들을 평정할 계획이옵니다. 그들은 명색이 나라일 뿐 조그만 현이 아니오. 그러하오나 성주 하열은 야심이 대단하여 지금 손보아 두지 않으면 후일 골칫거리가 되겠사오며 이들을 정벌함으로써 인근 작은 성의 성주들을 제압하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사옵니다. 그렇다면 장군의 의향대로 하시오. 그 다음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소이까? 우선 대주를 평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나라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는 연과 제를 굴복시킨 연후에 최종적으로 초나라를 격파하면 대왕의 통일 성업은 완전히 성취될 줄로 아뢰옵니다. 한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이 꿈꿔왔던 웅대한 포부를 한신의 입으로부터 직접 듣게 되자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장군도 잘 알고 있다시피 나는 만천하를 하나로 통일하여 억조창생에게 인덕을 골고루 베풀어주는 것으로 일생의 목표로 삼아온 사람이오. 이 같은 나의 포부를 장량 선생은 말할 것도 없고 장군도 이런 나의 뜻을 이처럼 잘 알아주시니 고맙기 한량 없소이다. 그러면 수고스런 대로 이번에는 대두의 하열과 장동 등의 무리를 평정시켜주기를 바라오. 분부대로 거행하겠사옵니다. 그러나 출발 전에 대왕께 제가를 받아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새삼스럽게 무슨 제가를? 서위왕 위표를 신의 마음대로 처단할 수가 없어 이곳까지 생포해가지고 돌아왔사옵니다. 그러하니 대왕께서 위표에 대한 처단을 친히 내려주시옵소서. 한왕은 위표라는 말을 듣자 얼굴에 노기를 띄었다. 위표를 생포해왔거든 그 자를 당장 이 자리에 끌어내 오시오. 내가 한신 장군을 대신하여 그 자를 대장군으로 발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가 맡은 직책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내가 초패왕에게 크게 패했던 것이오. 그러나 나는 끝까지 그 자를 관대하게 용서하고 고향에 보냈더니 나를 배반하고 군사를 일으켜 공격을 감행하였으니 그 죄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오. 평소에는 관인 후덕한 한왕이었지만 이때만은 진심으로 화를 내고 있었다. 위표가 수레에 얹은 짐승 우리인 감차에 갇힌 채 한왕 앞으로 끌려 나오자 한왕은 눈을 부라리며 위표에게 호통을 쳤다. 네 이놈! 너는 56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가서 싸움은 아니하고 주색에 미쳐서 돌아가다가 30만 군사를 잃어버렸다. 내가 천운이 좋았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 놈 때문에 깨끗이 망할 뻔하였다. 그래도 나는 내 놈을 죽이지 아니하고 고향에 돌아가 근신하게 했거늘 내 놈은 그런 은공을 모르고 이번에는 나를 배반하려고 했으니 내 놈의 죄는 결코 용서할 수가 없노라. 여봐라.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차명에 처하라. 감차에 갇혀있는 위표는 고개를 수그린 채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 순간 80갱 노파인 위표의 어머니가 허겁지겁 영문 안으로 달려 들어오더니 땅에 엎어지며 울면서 한왕에게 호소한다. 대왕 마마, 제 자식놈인 위표의 죄는 100번 죽어 마땅한 줄로 아옵니다. 하오나 저의 가문이 5대째 독자로 내려오는 관계로 저 아이가 죽으면 조상의 제사를 지낼 사람이 없게 되옵니다. 자비하신 대왕님께서는 그런 점을 고려하시어 저놈의 죄를 제가 대신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늙은 어미가 두 손을 모아 비옵나이다. 한왕은 늙은 어머니의 간절한 호소에 갑자기 눈시울이 후끈 달아올랐다. 위표는 듣거라. 내 놈은 어머님을 뵙기에 부끄럽지 않느냐.
내 놈을 마땅히 차명에 처해야 옳을 일이로되 늙으신 어머님의 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살려줄 테니 집에 돌아가거든 노모에게 효양을 극진히 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형리는 위표를 풀어주고 고향으로 보내주되 그간의 관직은 모두 박탈하고 다만 고향에서만 살 수 있도록 해주어라. 대주 평정. 위표 문제가 한왕에 의해 결말이 나자 한신은 군사들을 이끌고 대주 정벌에 나섰다. 이때 대주 성주 하열은 대장 장동과 함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도 모르고 좁은 영토 안에서 거드름만을 피우고 있었다. 말하자면 우물안 개구리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정찰병이 달려와 한나라 장수 한신이 10만 군사를 이끌고 우리를 치려고 30리 밖에서 진을 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하열과 장동은 세상 정세에 워낙 어두운 관계로 한신의 내습을 우습게 여기고 있었다. 뭐야? 한신이라는 자가 우리나라를 치려고 군사를 이끌고 왔다고? 한신이란 자가 얼마 전에는 위표를 생포해 갔다고 하더니 이제는 마음이 교만해져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렇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다. 하열은 한신을 우습게 여기며 장동에게 말한다. 한신이란 자가 멀리서 오느라고 군사들이 무척 피로해 있을 것이오. 허니 그들이 피로를 회복하기 전에 우리가 선수를 쳐서 지금 당장 때려 부수는 것이 어떻겠소? 장동이 즉석에서 찬성한다. 참으로 좋으신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때려 부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장군은 성을 지키고 계시오. 나 혼자서도 충분히 때려 부술 수가 있으니. 하열은 혼자 싸워서 승리해 보임으로써 자신의 용맹함을 장동에게 과시해 보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고 2만 군사를 거느리고 혼자서 일선으로 출동하였다. 한편 한신은 대주성 30리 밖에 진을 치고 난 뒤 모든 장수들을 불러 말한다. 하열과 장동은 병법은 서툴지만 용기는 누구 못지않게 대단하여 저들은 반드시 우리에게 먼저 덤벼올 것이오. 그러면 우리는 작전 계획을 단계적으로 펼쳐서 저들을 생포해버리기로 합시다. 장수들이 고개를 기울이며 말한다. 어떤 방법을 쓰면 생포할 수 있을지 원수께서 명령만 내려주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실천에 옮겨나가겠습니다. 조참 장군은 일군을 거느리고 나가 적과 싸움을 시작하고 관영 장군과 노관 장군은 좌우에 매복을 해 있고 번쾌 장군은 그보다 훨씬 후방인 산 그늘에 잠복해 있으시오. 조참 장군이 한바탕 싸우다가 거짓으로 쫓겨오면 저들은 반드시 맹렬하게 추격해 올 것이니 그때 추격대 병력이 중간쯤 지날 때에 관영 장군과 노관 장군은 좌우에서 협공하여 적을 혼란하게 만들도록 하시오. 그래서 적들이 산속으로 쫓겨 들어가거든 그때 번쾌 장군이 나서서 적들을 일망타진해 버리시오. 모든 장수들이 명령을 받고 작전 전개지로 떠나가 버리자 한신은 정병 500명을 데리고 산골짜기에 깊이 숨어 있었다. 이윽고 오시가 되자 하열은 2만 군사를 거느리고 한신의 진지로 육박해왔다. 그러면서 적진을 향하여 앞서 달려나오며 큰 소리로 외쳐대었다. 천하의 비겁자 한신아. 용기가 있거든 싸우러 나오라. 그러자 적진에서 한 장수가 말을 타고 달려나오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선봉 대장 조참이었다. 하열은 조참이라고 쓰인 대장 깃발을 보고 소리를 크게 내어 웃는다. 내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구나. 한신이라는 자는 내 이름만 듣고도 겁이 나서 내 놈을 대신 내보낸 모양이로구나. 이왕 나왔으니 어디 내 칼 맛을 보아라. 하열은 이렇게 외치기가 무섭게 조참에게 번개같이 덤벼들었다. 하열과 조참은 정면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하열의 무예 솜씨는 보통이 아니었다. 조참은 10여 합을 싸우다가 거짓으로 쫓기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하열은 신바람이 나서 맹렬히 추격하기 시작했다. 적들이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따라가 무참히 베어버려라. 하열이 조참을 맹렬하게 추격할수록 맹렬하게 쫓겨간다. 이렇게 20여 리쯤 추격할 무렵에 호련 좌측에서는 관영의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고 우측에서는 노관의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대니 하열의 군사들은 크게 당황하고 흩어지며 낙엽처럼 쓰러져 가고 있었다. 이크, 큰일 났구나. 하열은 그때서야 공경에 빠진 것을 깨닫고 말을 돌려 도망치려고 하였다.
그러나 도망을 치던 조참까지 뒤로 돌아서 삼면으로부터 총공격을 퍼부어 오니 도망을 치려 하여도 빠져나갈 곳이 없었다. 하열은 궁여지책으로 산을 향하여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해는 이미 저물어 서산에는 달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하열은 부하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우선 나 살기에 바빴다. 그는 달빛을 등불 삼아 어두운 산속으로만 몸을 숨겨 들어갔다. 이렇게 10여리쯤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니 벼란간 어두운 숲속에서 수많은 횃불이 일시에 피어 오르더니 한때의 군사들이 함성을 울리며 일시에 일어서는 것이었다. 아이쿠 깜짝이야. 하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도 잠깐 호랑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네 이놈. 나는 무양후 번쾌 장군이다. 나는 내 목을 가져가려고 이곳에서 오래 기다렸노라. 하며 하열의 앞으로 썩 나서는 것이 아닌가. 하열은 번쾌의 고함 소리에 혼비백산하여 몸을 돌려 반대편 골짜기로 천방지축으로 달려나갔다. 바위를 뛰어넘고 산봉우리를 달려넘으니 그처럼 극성스럽던 번쾌 부대도 거기까지는 따라오지 못한다. 하열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며 휴, 이제야 사지를 벗어났구나 하고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말을 멈추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일까? 하열이 가쁜 숨을 미쳐 돌리기도 전에 500여 명의 군사들이 벼란간 숲속에서 횃불을 들고 자신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더니 자신이 손쓸 틈도 없이 밧줄을 몸에 걸어 말해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열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서서 결박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자 한 사람의 장수가 말을 타고 하열의 앞에 위연한 자세로 나타나더니 나는 내가 우습게 여겨오던 한신이다. 여봐라. 우리의 계획대로 대주성 성주를 생포했으니 이제는 이자를 데리고 모두 본진으로 돌아가자. 우물 안개구리 하열은 아무 할 말이 없어 고개를 수그리며 한숨만 쉬었다. 한편 성을 지키고 있던 장동은 날이 어두워도 성주 하열이 돌아오지 않자 크게 초조하였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성주께서 큰 공경에 빠진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 장동은 5천여 군사들과 함께 횃불을 밝혀들고 하열을 찾기 위해 성을 나섰다. 장동이 하열을 찾으려고 성문 밖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때마침 쫓겨오던 패잔병들이 앞길을 막으며 숨가쁘게 외쳤다. 우리들은 모두가 적에게 쫓겨 돌아오는 판인데 장군께서는 어디로 가시려고 성을 나오십니까? 장동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한다. 성주께서는 어찌 되셨느냐? 나는 성주를 찾으러 나가는 길이다. 성주께서는 부하들을 모두 잃어버리고 혼자 도망을 치다가 적에게 포위되었으니까 지금쯤은 전사하셨거나 생포되셨을 것입니다. 장동은 그 말을 듣자 전신이 떨려와서 하열을 찾으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성 안으로 달려들어와 사대문을 굳게 잠갔다. 한편 한신은 하열을 본영으로 끌고 돌아와 땅바닥에 꿇어앉혀놓고 큰 소리로 꾸짖는다. 너는 어찌하여 한왕의 휘하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고집을 부렸느냐? 지금이라도 잘못을 깨닫고 관인 후덕한 한왕을 충실하게 섬기겠다는 약속을 하면 살려줄 것이다. 어떡하겠느냐? 하열은 분노에 넘친 어조로 대답한다. 나의 소원은 일국의 왕이 되는 데 있었다. 오늘은 운수가 불길하여 너 같은 자에게 포로가 되었으니 너무도 원통한 일이다. 패군 지장이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여러 소리 말고 어서 나를 죽여라. 한신은 허허허 웃고 나서 말한다. 만용도 내 정도가 되면 가히 배 안의 병신이로구나. 그렇게 죽기가 소원이라면 내일 장동까지 사로잡아 두 사람을 함께 죽여주리라. 다음 날 아침 한신은 하열을 우리에 가두어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대주성으로 향하였다. 그리하여 우리에 갇힌 하열을 성루에서 지켜보던 적군에게 보여주면서 성주 하열이 이미 이 꼴이 되었으니 장동은 애매한 군사들과 성 안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속히 항복하라 하고 외쳤다. 장동이 성루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목을 놓아 울자 우리에 갇혀있던 하열이 악을 쓰듯 외치는 것이었다. 나는 이미 이렇게 되었지만 장동 장군은 끝까지 싸우라. 한신이란 놈에게 항복해서는 안 된다. 한신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하열의 목을 한 칼에 날려버렸다. 그리하여 붉은 피가 흘러내리는 하열의 수급을 높이 들어 보이며 장동은 듣거라. 너도 이 꼴이 되고 싶지 않거든 즉시 성문을 열고 항복하라. 하고 소리를 질렀다.
장동은 이미 어쩔 수 없게 되었음을 깨닫자 성주가 돌아가셨으니 내 이제 누구를 위해 성을 지킬 것이냐 하고 외치며 단도를 가슴에 꽂고 성로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부장 왕존과 단충은 즉석에서 구술 회의를 열어 항복할 것을 결정하고 성문을 활짝 열어 한신과 그의 군사들을 성 안으로 받아들였다. 한신은 성 안으로 들어오자 먼저 백성들부터 안심시켰다. 그런 연후에 영양성의 승전보를 급히 알리는 동시에 여세를 몰아 조나라를 치기 위해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다음 목적지로 출발하였다. 이좌거의 지혜. 조나라로 진군해 온 한신은 국경지대의 요새인 정경성 30리 밖에 진을 치고 대장장이를 불러 상의한다. 지금 정경성을 지키고 있는 광무군 이좌거는 지략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라고 들었소. 그러니 첩자를 많이 보내어 적의 허실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소이다. 만약 경솔하게 움직였다가 우리의 진로를 차단당하게 되면 큰일이니 말이오. 장이가 대답한다. 지금 조왕을 측근에서 보필하고 있는 사람은 성안군 진여입니다. 진여는 병법에 통달했다고는 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진여와 이좌거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진여는 이좌거의 말을 좀처럼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정경성으로 대담하게 치고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신은 고개를 흔들며 말한다. 싸우기도 전에 승패를 속단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오. 적의 허실을 정확하게 파악도 하기 전에 무작정 진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니 우선 첩자를 보내 정경성의 사정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한신은 10여 명의 첩자들을 장사꾼으로 변장시켜 많은 돈을 주어 정경성으로 들여보냈다. 장사꾼으로 변장한 첩자들은 정경성 안으로 들어가 일부는 주막에서 날마다 술을 마시며 술꾼들이 하는 말을 들으며 민심의 향배를 정탐했고 일부는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사람이 많은 시장을 배회하며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조왕 조알은 한나라 군사들이 곧 쳐들어온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만에 이르는 군사들을 비상대기시켜 놓고 진여와 함께 정경성으로 순시를 와서 이좌거에게 묻는다. 한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대부라면 어떤 방비책을 세우겠소? 이좌거가 대답한다. 한신은 위나라를 평정하고 대주의 하여를 정복한 여세를 몰아 우리한테까지 쳐들어 오고 있사온데 그 기세가 매우 험악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형편의 소상한 장이까지 가세하고 있어서 무력으로 맞서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이옵니다. 그러나 저들은 군량과 군수물자를 천리 밖에서 날라와야 하기 때문에 군량 사정만은 매우 곤란할 형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유능한 장수를 시켜 3만 군사를 데리고 후방으로 돌아가 한군의 보급로를 차단시키게 하면 저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철군할 수밖에 없을 것이옵니다. 조왕은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는지 고개를 기울였다. 그러자 이좌거와 사이가 좋지 않은 장군 진여가 즉석에서 반대하고 나왔다. 대부의 계략은 일종의 사술입니다. 싸움에 있어서는 의를 앞세우고 당당하게 싸울 일이지 무엇 때문에 잔꾀를 부린답니까? 한신은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왔다고 알려졌지만 그것은 확대 과장된 숫자이옵고 실상인즉 4, 5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정면으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으려니와 저들은 이미 천리길을 달려온 관계로 군사 전체가 피로에 쌓여 있을 것이온데 무엇 때문에 비겁하게 정면으로 싸우기를 회피합니까? 이좌거가 지적한 바와 같이 한신은 군량 보급선이 길어짐에 따라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이좌거의 계략대로 한군의 보급로가 조군에 의해 끊어진다면 한신은 꼼짝 못하고 철수해버렸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러나 한신이 운이 좋았던지 진여는 이좌거의 작전 계획을 무시해버리고 적의 병력은 4, 5천에 불과하니 전면 공격을 퍼부어 송두리째 때려 부숴야 합니다. 하고 총공격론을 다시 들고 나왔다.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이제는 조왕 자신이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조왕은 오랫동안 심사묵고하다가 최후의 결단을 내렸다.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자는 이 장군의 계획은 너무 소극적이오. 이왕이면 진여 장군의 의견대로 적에게 정면 공격을 퍼부어 정정당당하게 승리를 거두도록 하십시다. 이좌거는 조왕의 말을 듣고 조나라는 이제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하며 혼자 한숨을 내쉬었다.
한편 한신은 첩자들의 보고를 통해 그러한 사실을 알고 크게 안도하였다. 그리하여 대장들을 불러놓고 다음과 같은 군령을 내렸다. 적장 진여는 우리 병력이 4~5천 명뿐인 줄로 알고 정면으로 공격해오기로 했다니 우리로서는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나는 몇만강을 등지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가 적이 오는 대로 격파할 것이니 주발 장군은 정병 2천을 데리고 산중에 매복해 있다가 저들이 일선으로 달려나오거든 그 기회에 재빨리 정경성을 점령하고 우리의 붉은 깃발을 성루에 걸어놓고 성을 굳게 지키도록 하시오. 한신이 배수진을 치겠다는 말을 듣고 모든 장수들은 크게 놀랐다. 왜냐하면 강을 등지고 진을 친다는 것은 만일의 경우에 후퇴할 길이 없으므로 병법상으로는 가장 졸렬한 포진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어느 대장인가가 하필이면 배수의 진을 치려고 하시옵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한신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배수의 진을 치기로 하였으니 여러 말들 말고 내 명령대로 하시오. 하고 이런지하에 다른 대장들의 반론을 막아버렸다. 다음 날 조나라 군사들이 진열을 단단히 갖추고 공격해오기 시작하였다. 정찰병을 통해 한나라 군사들이 배수진을 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진여는 크게 웃으며 공격 명령을 내렸다. 적들이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하니 한신이라는 자의 지략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다. 우리는 일시에 총공격을 퍼부어 한나라 군사들을 모조리 수장시켜버리자. 조나라 군사들은 함성을 울리며 진고를 두드려 사기를 한층 올리며 노도와 같이 밀려오기 시작하였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공격이었다. 조나라 군사들이 일시에 몰려오자 한신은 조참, 번쾌, 근음 등을 불러 긴급 군령을 내렸다. 적들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어. 그런데 우리는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설 수 없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있으니 모든 장수들은 병사들을 결사적으로 독려하여 적을 남김없이 쳐부수도록 하시오. 적의 기세가 대단하니 만약 한 걸음이라도 후퇴하는 자는 즉석에서 목을 베어버리도록 하시오.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한신의 군사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는 수밖에 없었다. 이에 양군 사이에는 처참한 격전이 벌어지게 되었다. 조나라 군사들은 적의 병력이 4~5천 명밖에 안 되는 줄로 알고 마구 덤벼오기 시작했는데 막상 싸움을 시작하고 보니 한신의 군사들은 구름대처럼 계속해 몰려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병력의 숫자에서 밀리기 시작한 조나라 군사들은 크게 당황하여 자기네 본거지인 정경성으로 급히 쫓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성문 바로 앞에 다다라 보니 성문은 굳게 잠겨져 있고 성루에는 한나라의 붉은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느 사이에 적에게 본거지까지 빼앗겨버렸단 말인가. 군사들은 도망갈 곳이 없어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였다. 최고 지휘관인 진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벌떼처럼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좌충우돌하며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데 호련관영 장군이 말을 달려와 진여의 머리를 한 칼에 베어버리는 바람에 조군은 크게 동요하였다. 이 바람에 허둥대던 조왕도 졸지에 생포됨으로써 조나라는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완패하고 말았다. 한신이 정경성에 입성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나자 여러 대장들이 한신에게 입을 모아 물었다. 자고로 배수진이라는 것은 병법에서 가장 기피하는 진법이온데 원수께서는 어찌하여 배수의 진을 치셨습니까? 한신이 웃으며 대답한다. 병법에는 함지사지 이후생이라는 말이 있소.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나도 모르는 바가 아니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리할 줄을 알면서도 부득이 배수의 진을 쳐야 할 때가 있는 것이오. 어제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소. 부득이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옵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전투 경험이 없는 신병들을 많이 데리고 왔소. 그런 탓에 정작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대개는 도망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이오. 그러기에 그들이 도망칠 수 없도록 배수의 진을 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게 했던 것이오. 우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 전투를 치렀으니 앞으로 이 병사들은 이번 싸움에서 큰 경험을 했을 것이고 우리가 강군으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오. 이것이 내가 배수의 진을 쳤던 가장 큰 이유요. 모든 장수들은 한신의 임기응변에 능란한 병법 전개에 혀를 차며 감탄하였다. 한신은 이번 전투에서 조왕을 생포함으로써 조나라를 완전히 정복한 셈이었다.
그러나 한신에게는 걱정스러운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조나라의 명철한 대부인 이좌거가 아직 남아있다는 점이었다. 이좌거를 생포하기 전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신은 다음과 같은 방문을 널리 써붙였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좌거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황금 1000냥을 상금으로 줄 것이다. 방문을 써붙인 지 사흘 만에 이좌거는 어느 농사꾼의 손에 붙잡혀 결박을 당한 채 끌려왔다. 한신은 즉석에서 결박을 풀어주고 이좌거를 상좌로 받들어 앉히며 물었다. 제가 이번에는 연나라를 치려고 하는데 어떤 작전을 쓰면 될지 대부께서 가르침을 내려주소서. 이좌거는 너무도 과분한 한신의 예우에 감격해 맞이하느며 대답한다. 자고로 패군지장은 병사를 논하는 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나라를 망쳐놓은 이 몸이 무슨 얼굴로 병사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한신은 머리를 수그리며 다시 말했다. 그 옛날 백리애가 우나라에 있을 때에는 나라를 크게 망쳐놓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나라에 가서는 진나라를 크게 흥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조나라가 망한 것은 조왕이 대부의 탁월한 계략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왕이 만약 진여의 말을 듣지 않고 대부의 말씀을 들었다면 저희들은 결코 승리하지는 못했을 것이옵니다. 바라옵건대 대부께서는 연나라를 평정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좌거는 한신의 흐트러짐 없는 극진한 예우에 크게 감동하여 머리를 숙이며 말문을 열었다. 장군께서는 위표를 생포하고 하열과 장동을 제압하고 이제는 조나라까지 정복하심으로써 사실상 명장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군사와 군마가 긴 행군과 전투로 피폐해지고 군량도 넉넉하지 않아 지금 당장 연나라를 공략하신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연이 비록 조그만 나라인 것은 맞지만 하루 이틀에 망할 나라는 아니옵니다. 만약 칼을 뽑았다가 연나라를 쉽게 제압하지 못하면 그때에는 제가 장군을 업신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나라를 무력으로 제압할 생각을 마시고 지략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지략을 쓰면 좋을지 대부의 고견을 들려주시옵소서. 장군께서는 군사를 일으키실 생각을 마시고 조나라에 그냥 머물러 계시면서 군사들의 훈련만 열심히 시키고 계시옵소서. 그러면 연나라의 민심이 크게 요동칠 것이오니 그때에 가서 이좌거는 거기까지 말을 하다가 말고 뜸을 들인다. 그때에 가서 어떤 지략을 쓰는 것이 좋겠습니까? 한신은 초조한 마음에서 다음 말을 재촉하였다. 이좌거가 다시 말문을 연다. 연나라의 민심이 불안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유능한 세객을 보내 연왕을 이해로 설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연나라만 굴복해 오게 되면 제 나라는 저절로 기세가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싸우지 않고도 두 나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한신은 이좌거의 탁월한 지략을 듣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한신은 이좌거의 말대로 군사들을 훈련과 휴식을 교대로 시키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 연후에 어느 날 한신은 변론에 능숙한 수하에게 편지를 써주면서 연왕을 만나보고 오게 하였다. 연왕은 한신이 사신을 보내온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불안해하였다. 그리하여 중신회의를 열고 대책을 상의하니 모사괴철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한신은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하여 왔기 때문에 병마가 몹시 지쳐있을 것이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싸울 기력이 없으니까 대왕을 편지로 설득해 보려고 사신을 보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한신의 요청을 호락호락 받아들여서는 아니 되시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요? 대왕께서는 한신이 보낸 서한을 받아보신 후에 신을 한신에게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 신이 한신을 직접 만나보아서 그 결과에 따라 차후의 방침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연왕은 내심 괴철의 의견을 탐탁지 않게 여겨 고개를 기울이고 있는데 때마침 한신의 사신이 서한을 가지고 도착했다고 알린다. 연왕은 수하를 불러들여 만났는데 수하가 연왕에게 내보이는 한신의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한나라 대장군 한신은 연왕 휘하께 편지를 보내오. 촉패왕 항우는 잔악 무도하기 이를 데 없어 의제를 시해하고 제위를 찬탈하였으니 이는 천인이 공로에 마지 않을 일이오.
이에 한왕께서는 정의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 이미 삼진을 석권하고 위와 조도 평정했으니 이는 힘이 강한 때문이 아니고 하늘의 뜻을 쫓았기 때문이요. 이렇게 한군이 가는 곳마다 천의를 순응하지 않는 자가 없거늘 유독 연왕만은 우리에게 순응해 올 줄을 모르니 이 어찌 된 일이요. 내 지금 조나라에 머물면서 귀왕이 속히 귀순해 오기를 권하는 바이요. 만약 나의 요청이 무시된다면 나는 무력으로서 왕의 자리를 빼앗아 버릴 것이니 후일에 뉘우침이 없도록 처신하기를 바라오. 한나라 대장군 한신.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협박장과 다름없는 서한이었다. 연왕은 한신의 편지를 읽어보고 매우 고깝게 여기며 수하에게 말한다. 한왕은 얼마 전에 항왕에게 대패하고 나서 지금은 영양성만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믿고 이런 무례한 편지를 보냈소? 수하가 대답한다. 한왕이 초패왕에게 일시적으로 패배했다고는 하나 그때만 하여도 한왕께서 초군에게 2중 3중으로 포위를 당하고 계실 때엔 돌연 하늘에서 성스러운 백광이 내리비쳐서 한왕을 구출해 주셨으니 그 어찌 하늘의 도움이었다고 아니할 수 있으오리까? 자고로 성왕이 되려면 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법이옵니다. 한왕께서는 지금은 비록 영양성에 몸을 의탁하고 계시오나 그분의 휘하에는 지략이 풍부하신 장량 선생을 비롯하여 백전불굴의 명장인 한신 장군과 군정에 탁월하신 소하승상 같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하옵니다. 초패왕 항우가 비록 무력은 막강하다고는 하오나 항우는 폭정을 거듭해 온 관계로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 버려 머지않아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대왕께서는 지금 결정을 미루시다가 초패왕이 패망하는 날에는 누구를 믿고 어디로 가실 것이옵니까? 대왕이 철석같이 믿고 계시던 조나라가 이미 멸망한 이 판국의 대왕만이 혼자 안전을 도모하시려는 것은 대세를 너무나도 모르시는 처사인 것 같사옵니다. 연왕은 수하의 말을 들어보고 사태가 절박하게 되었음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모사 괴처를 따로 불러 긴급 지시를 내렸다. 수하의 말을 들어보니 사태가 매우 절박하오. 그러니 귀공이 한신을 직접 찾아가 만나보고 오시오. 우리의 태도는 그 후에 결정하기로 하겠소. 괴철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한다. 신이 한신을 만나 한나라의 허실을 소상하게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괴철은 수하와 함께 한신을 만나러 떠났다. 한신은 연락병을 통해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연왕이 나를 만나게 하려고 사신을 보냈다고 하니 연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굴복하러 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하고 크게 기뻐하며 많은 사람을 내보내 괴철을 융숭하게 영접하였다. 괴철이 융숭한 영접을 받으며 영내로 들어오니 한신은 중앙단상에 의연하게 앉아있고 많은 장수들은 좌우에 정연히 읍하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도 장엄하여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한신은 다나의 괴철을 굽어보며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한다. 대부께서 나를 찾아온 것은 나를 설득하여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모양인데 내가 대부의 수완에 쉽게 넘어갈 것 같소. 빗으로 가슴을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한신의 질문에 괴철은 얼른 대답할 바를 몰랐다. 그러자 한신이 다시 말을 계속한다. 만약 연왕이 성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순순히 항복해 온다면 난들 전쟁을 좋아해서 무고한 생명을 살상하리요. 지금 육국 중에서 우리에게 항복해 오지 않은 나라는 오직 연나라가 있을 뿐이요. 모든 나라들이 한왕의 위덕에 순응하여 스스로 귀순을 해오고 있거늘 유독 연나라는 항우의 힘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맞서 온다면 우리는 부득이 연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오. 그리고 내가 군사를 일으킨다면 연나라는 일시에 초토화되게 될 것이오. 한신은 여기까지 말을 하고 이번에는 좌우를 돌아보며 새로운 지시를 내린다. 여러 장군들은 잘 들으시오. 나는 이제부터 연나라와 제나라를 모두 정벌하겠소. 그리고 나서 내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부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신으로 온 괴철대부를 그때까지 객사에 정중하게 모셔두도록 하시오. 괴철은 꼼짝없이 객사에 연금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그리하여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보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천만 뜻밖에도 조나라 시절의 대부 이좌거가 괴철을 찾아왔다. 조나라와 연나라는 동맹국이었던 관계로 두 사람은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다. 괴철은 이좌거를 만나자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조왕께서는 생포가 되고 진여 장군은 전사를 하고 뒤이어 우리 연나라는 한신 장군으로 인해 누란의 위기에 동착했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좌거가 침착한 어조로 대답한다. 대부께서는 무엇을 주저하시오? 자고로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지 아니하오. 한왕은 항우에게 시해된 의제를 정중하게 장사진해 드림으로써 천하의 의주가 되셨소. 게다가 한신 장군의 용병술은 신출귀몰하여 그를 당할 사람이 당대에 없는 형편이오. 나는 그러한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조왕에게 순순히 항복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했건만 조왕은 끝까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막강한 한군에 맞서다가 결국에는 나라도 망치고 자기 자신도 포로가 된 것입니다. 대부께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한왕 편이 되든가 혹은 초패왕의 편이 되든가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도록 하시오. 이좌거의 이 같은 말을 들은 괴철은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으면서 초패왕은 의제를 시해하고 제위를 힘으로 찬탈했는데 한왕은 의제를 끝까지 받들어 모신 것을 보게 되면 한왕은 인의가 무척 두터운 사람인 것은 틀림없기는 하오만 하고 망설임을 보인다. 그러자 이좌거가 다시 말한다. 항왕과 한왕은 의로운 면에서도 비교가 안 돼요. 그러나 인격적인 면을 불문에 붙이고 순전히 군사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한왕이 훨씬 우세하다는 것을 아셔야 하오. 한왕 휘하에는 장량, 한신, 소하, 진평 같은 신출귀몰한 현사들이 있지 아니하오. 항왕 휘하에도 범증, 용저, 계포, 종임해 같은 용장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기로 그들이 어찌 장량이나 한신 같은 사람들의 지략을 당해낼 수 있겠소? 괴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아닌 게 아니라 범증 군사는 장량의 지략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고 용저와 계포 등은 한신 장군을 당해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면서 무엇을 주저하시오. 한왕은 흥하고 항왕은 망해가고 있는 판인데 무엇 때문에 흥하는 사람을 놔두고 망해가는 사람을 따르려고 하느냐 말씀이오. 괴철은 아무런 말도 못하고 한동안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가 무슨 결심이 섰는지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장군의 말씀이 옳소이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부터는 한왕을 섬기기로 하겠으니 한신 장군을 다시 한번 만나보게 해주시오. 참으로 좋은 판단을 하셨소이다. 이좌거는 크게 기뻐하며 한신을 다시 만나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괴철은 연왕에게 항복을 권유하겠노라고 한신에게 분명하게 말하니 한신은 매우 흡족하게 여기며 말했다. 대부는 단순한 사신일 뿐이니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 연왕으로 하여금 정식으로 항복한다는 뜻을 명확하게 표명하게 하시오. 그리고 대부가 돌아가실 때에는 조참과 번쾌 두 장수가 일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대부와 동행을 하게 하겠소. 한편 연왕은 대부 괴철을 한신에게 보내놓고 그 결과가 몹시도 궁금하였다. 그러던 차에 괴철이 돌아와 지금까지의 경과 과정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난 뒤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왕을 버리고 한왕을 섬기는 것이 상책이 되겠사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연왕은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며 그러잖아도 나 역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소이다. 그러면 조참과 번쾌 두 장수를 기꺼이 맞아들여서 진정으로 친선을 도모하도록 합시다. 하고 성 밖으로 달려나와 두 장수를 융숭하게 맞아들였다. 그런 후 며칠이 지나 한신이 몸소 연왕을 찾아오니 연왕은 정식으로 항표를 작성하여 한신에게 올리니 한신은 크게 기뻐하며 연왕을 깎듯이 왕으로 받들어 모셨다. 이렇게 한신은 화살 한 촉 쏘지 않고 이좌거의 지혜를 빌려 연나라를 고스란히 접수하였던 것이다. 한신은 연왕의 항표를 수하에게 시켜 영향성에 있는 한왕에게 급히 보내고 그때부터는 제나라를 정복하기 위해 또다시 원정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하였다.